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 볼게요. 자, 법률행위 종류에서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 있었어요. 그럼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였냐면 2개.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승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불러요. 계약이 있고, 근데 이제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갑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했어요. 사기나 강박. 그러니까 사기나 협박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갑은 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취소의 효과, 계약이 취소되는 효과는 사기친 계약의 상대방 을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단독행위야. 그럼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요? 없는 단독행위일까? 그렇죠. 요한테 취소한 사기친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으로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이런 게 있어요. 굳이 외우신다면 취철동추, 해해, 채상. 제가 채시잖아요. 채상, 취철동추, 해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가면 하나 다 나올 텐데 채무면제는 잘 아시잖아요. 너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상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 퉁치는 거예요. 제가 받을 돈도 있고 줄 돈도 있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예전에 100만 원 빌려준 게 있는데 이번에 친구랑 거래하다가 100만 원 갚을 것도 생겼어요. 그럼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야 그거 없던 걸로 해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상계. 소위 상계적상. 상계할 적합한 상황이 되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거야. 계약이 아니라 뭐다? 단독행위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실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재포 이렇게 있어요.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재포, 유재석도 포기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점은 포기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고요. 조심하실 점은 공유 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건 포기라는 말이 써있지만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공유자가 한 명이에요? 다른 공유자도 있는 거야. 다른 공유자가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요 취득시효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예를 들어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전세권은 누구에게 포기할까요? 소유자한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유증. 유언이나 유증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러면 이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도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길 것이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이제 요 사람은 우리 민법에서 두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자연인. 그리고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호흡하는 자연인을 말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단체에다가 인격체를 부여해서 그걸 법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단체가 사람이 되려면 언제 사람이 되냐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 출생과 동시에 사람이 되고요. 근데 이때 이 법인은 대표적으로 재단법인이 있고요.
사단법인이 있어요. 그럼 재단법인은 뭘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예요? 재산. 돈덩어리죠. 예를 들어 제가 10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재단법인 설립이에요. 그럼 이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의 효과가 생겨요. 근데 사단법인은 본체가 뭘까요? 사람, 사원이에요. 사원. 그럼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설립의 목적을 위해 의사가 모여야겠죠. 이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합동행위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행위.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총회 결의. 어떤 종중이나 또는 어떤 법인에서 총회 결의를 합니다. 그럼 총회 결의를 한다는 건 뜻을 모으는 거죠. 이 모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합동행위는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계약과 단독행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시험에 33회, 34회 2년 연속으로 뭐가 출제가 됐냐면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없는 거죠. 유죄포 찾으라는 거죠. 요런 게 한 2번 정도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개념을 잡아두실 건 뭐냐면 계약은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법이 정해놓은 계약만 해야 될까요? 합의가 있으면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불러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단독행위는 승낙이 필요 없어요. 표의자, 이런 사람,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텐데 의사를 표시하는 갑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단독행위를 한대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을이죠. 을.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단독행위는 법정주의예요. 언제만 한다? 법률이 정할 때. 법률 규정이 있을 때. 그럼 좀 전에 우리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라는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기당한 애가 취소할 수 있는 건 이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법에. 우리 민법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률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여기에다가 조건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100점 맞으면 취소할게. 취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니까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조건편에 가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지금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무엇에 따른 구별이에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구별이에요. 교재 한 건 보면 단독행위가 있어요.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랑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꼭 기억하시고요. 유죄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주의하시라고 되어 있는 건 마지막에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취철동추 해해, 채무면제 상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특징 보시면 자 기억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은 몇 가지 계약을 규정해 놨냐면 15가지 계약을 규정해 놨어요. 쭉 써 있죠?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딱 3개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우리 시험범위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15가지가 있는데 이런 계약 말고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런 전형 계약 이외에도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다. 전형 계약이란 말이 써 있어요. 전형 계약은 뭘 말하냐면
요 전자가 법전할 때 전자예요. 그러면 요 계약들은 법전에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전 찾아보면 몇 개는 써 있는 거야. 15개. 그럼 법전에 써 있으니까 이름이 붙어 있겠죠. 이름이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름 있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15가지 계약 이외에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리스 계약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스 계약은 민법전에 없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법전에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 전형이 아니다. 비전형. 법전에 이름이 안 써 있겠죠. 뭐라 그래요? 이름 없는 무명 계약이다라고 부릅니다. 합동행위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눠요. 요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법률행위를 했더니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채권행위라고 부르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의무부담 행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나중에 돈도 줘야 되고 소유권도 넘겨줘야 되고. 매매, 교환, 증여. 그러니까 뒤에 다 어떤 말이 생략된 거예요?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그럼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행해야 되는 거야? 이행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 행위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 처분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처분행위인데 물권행위라는 건 뭘 처분하는 걸까? 물건을 처분하는 걸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물권 뭐가 있죠?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민법이 8가지 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했다,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은 물권행위고 처분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갑이랑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행위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처분한 건 지금 뭘 처분한 거죠?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처분한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라는 말을 써요. 근데 물권은 아니지만 처분행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채권양도, 채무면제 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준물권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야, 너 돈 갚지 마 라고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럼 채무 면제의 의사가 표시되면 이제 앞으로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분행위입니다. 근데 얘가 처분한 건 물권이에요? 채권을 처분한 거야? 채권을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물권행위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앞에다 뭐 하나 더 써준 거야. 물권행위처럼 물권행위에 준해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야. 또는 갑이 자기가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자, 채권을 양도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처분한 건 뭐다? 채권이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것들. 또는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은 예전에는 이걸 이제 무채재산권이라고 불렀던 거죠.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은 물권은 아니지만 이걸 양도해버렸다라고 하면 채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처분행위야. 대신 물권을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준물권행위.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거 다 섞어가지고 물어보겠죠. 다음 중 처분행위에 속하는 것은 매매, 교환, 증여 그리고 정답으로 나왔던 게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처분한 거야? 처분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뭐에 속한다? 준물권행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뭐뭐 계약을 했다라고 써 있으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슨 행위 한 거예요, 지금? 채권 행위. 근데 이게 병거예요, 병거. 타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 바꿔서 얘기하면 타인 권리 매매한 거죠.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할 수 있죠. 어차피 채권 행위는 나중에 이행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남의 거를 파는 계약을 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사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시험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권리자가 채권 행위했대. 그러면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죠. 작년에 요게 지금 출제됐어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다, 무효다? 남의 권리를 매매하는 건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면 유효가 된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좀 앞서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매매를 했대. 그럼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네? 처분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매매를 했다는 건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거야? 계약을 했다는 거야?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채권행위가 되는 거고 처분행위는 양도했다, 매도했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한 게 아니라 처분행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병부동산을 파는 매매계약을 한 걸 넘어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까지 넘겨준 거야.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채권행위는 권한이 없는 사람도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권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근데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긴 한데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을 해줄 수 있어요. 추인은 뭐예요?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소급이라는 건 뭐예요? 거스를 소자 미칠 급자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을 소급효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형 집을 팔아요. 형 집을 매매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제가 나중에 형한테 사서 넘기든 아니면 얻어서 넘기든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형 부동산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해서 팝니다. 그러면 제 걸 판 거예요? 타인물을 처분한 거야? 타인물을 넘겨줬다, 처분했다는 거죠. 그건 유효다, 무효다? 그럼 무효예요. 근데 형이 나중에 알고요. 야, 돈 필요했냐? 오죽하면 그랬겠어. 근데 인정해 줄게 라고 추인합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효가 있다는 점이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뭐에 따른 구별이다? 이행의 문제예요. 자, 교재 보시면 채권행위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런 점에서 처분행위와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증여, 매매, 임대차 이런 채권계약 모두 다 채권행위에 속하고, 근데 이제 처분행위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죠.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이거죠. 소유권 이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준물권행위라는 건 처분은 처분인데 물권이 아닌 것을 말하죠.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찾으라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공유지분 폭이 상대방 있다 없다? 상대방 있는 거고, 무권대리행위 추인 상대방 있죠. 아직 공부 안 해서 취철동추 할 때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야? 유, 재, 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5번이죠,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41번 문제로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1번부터 40번까지는 개론이고요. 부동산학 개론이고,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이제 우리 민법이에요. 근데 이제 민법은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41번부터 50번까지는 민법 총칙이 나오고요. 51번부터 64번까지 물권법이 나와요. 그리고 65번부터 75번까지 4번까지 계약법. 그리고 75번부터 5, 6, 7, 8 이제 75번 죄송합니다. 산수가 안 돼가지고 75번 5번 76번부터 80번까지 특별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시험 앞부분에서 사례가 나오면 이게 어떤 사례다라는 건 읽어보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왜?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당연히 41번 아니면 42번인데 거의 41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형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이게 어떤 사례인지는 한 줄만 딱 읽어보면 어떤 사례인지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사례 문제를 읽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연습하시면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법률행위의 요건을 볼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어요? 1교시부터. 법률행위를 공부했어요. 법률행위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법률행위의 개념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종류를 봤는데 의사표시에 따라 구별했더니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라 구별했더니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방식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구별했더니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었고 그럼 이제 그 법률행위가 어떻게 되면 성립하고 어떻게 되면 효력이 생기느냐에 관한 요건을 보는 거야. 보시면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있으며 의사표시를 했다면 법률행위는 일단 뭐는 된다? 성립은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닙니다. 그럼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돼? 효력 요건을 또 갖춰야 돼. 자,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성립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뭐예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존재예요. 아예 법률행위가 존재하질 않아.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무효나 취소라는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는 성립의 문제겠어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그럼 효력을 논의한다는 건 뭐가 전제돼 있어야 돼? 성립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써 있으면 불성립이나 부존재로 가야지 무효가 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되셨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만 논의될 수 있다. OX. 제가 좀 전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추인이 뭔지 몰라도 돼. 무효란 말 썼잖아요. 그럼 언제 이후에만? 성립된 이후에만 나오는 거지 성립 전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때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의사 능력이죠. 의사 능력이라는 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능력이에요. 이 의사 능력은 간혹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애들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또 술에 만취한 자. 술에 만취하면 다음날 인났더니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상태 아주 안 좋죠. 그런 사람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 또는 광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미쳤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능력자 중에서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그들의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아예 무효화시킵니다. 아예 무효화.
근데 행위 능력과 관련되어서는 소위 이제 행위 능력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제한 능력자인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살 미만이에요? 19세 미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범위 아니라서.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한정 후견을 당하는, 받는 사람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뭐는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둘 중에 누가 상황이 좀 더 심각한지는 아셔야 돼요. 누가 더 심각하다고 했냐면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요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 용어로 하면 한정치산자예요.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예전에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요, 법조문에 이 사람 용어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산이라는 건 다룬다, 재산을 다룬다는 건데 이 사람의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한정시켰어요. 금치산자는 금지시켰어요. 누가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금치산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민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딱 들어도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민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말 안 쓰고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한 능력자가 되려면 당연히 획일적이어야 되겠죠. 미성년자는 생물학적 기준입니다. 19세 미만은 무조건 뭐야? 미성년자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18인데 너무 똑똑해.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저를 한치라고 불러줍니다. 한정치산자예요. 그럼 동네에서 그렇게 친구들이 불러주고 이러면 저는 제한 능력자예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법원에 선고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획일적인 요건을 갖춰야 제한 능력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이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무효와 취소 중에서 어느 게 더 센 거야? 무효지, 무효.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무효 취소편 가면 공부하겠지만 무효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야.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이 안 되면 무효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립을 한 거야.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취소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 취소 안 했어. 현재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한 거야? 유효한 거야. 불확정적으로 유효하다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취소라는 건 일단은 확정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 중에서 어느 게 더 센 거야? 무효지, 무효.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의사무능력자랑 제한능력자 중에서 누가 더 상황이 심각합니까? 의사무능력자. 그런데 이 무효와 취소는 소위 절대적이다라고 불러요. 절대적이라는 건 이 무효나 취소를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주장한다라는 게 절대적이죠. 그럼 이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등기 넘어갔고요. 을이 그거를 다시 병에게 팝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18이에요. 18. 미성년자. 자, 그럼 미성년자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어디에 써 있겠어요? 법에.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요 체결한 상대방에게 취소할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이게 미성년자로부터 넘어왔다는 걸 전혀 몰랐대. 몰랐다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선의.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몰랐다. 선이라는 건 우리가 뭐 사회에서는 좋은 뜻 이렇게 표현하지만 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몰랐음을 의미하는 거고 악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뭐다? 절대적이야. 그러면 이 취소의 효력을 갑은 을에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가져가는 거야? 갑. 그럼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대. 정은 무한테 팔았고 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누가 보호되는 거야? 갑. 제한 능력자. 이런 효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항상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시는 거야?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이런 제한 능력자는 소위 소수자고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건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야. 따라서 얘는 무조건 보호되기 때문에 제3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능력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게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효력 요건은 몇 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확가, 적사 갖춰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지금 노란 줄 그은 게 7개예요. 요 7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그 법률행위는 완전 유효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음 주까지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쭉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은 해요. 근데 가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냐면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예요. 요물계약은 뭘 요구한다?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겠지만 요물계약은 4가지가 있어요. 현, 대, 계보. 현대, 계보가 있어요. 현은 뭐냐면 현상광고. 나중에 볼 거고 대는 뭐예요? 대는 대물변제. 돈 갚는 걸 뭐 한다 그러죠? 변제한다 그러죠. 근데 돈 대신에 뭘로 갚는다? 물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걸 대물변제라고 불러요. 그럼 친구한테 제가 10만 원 빌린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야, 내가 돈 10만 원 대신에 내가 시계로 갚으면 안 될까? 친구가 그래? 라고 합의해 줍니다. 대물변제는 성립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뭘 해줘야 돼? 줘야 돼요. 그건 대물변제 예약인 거고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우리 보통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 하잖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계약금 줘야 돼?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요물 계약이에요. 그리고 혼인에서 뭘 해야 성립합니까? 신금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효력 요건도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나 건물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걸 이제 수권이라고 불러요. 대리권을 뭐 했다고요? 수여. 그러면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가요? 시킨 사람한테 가는 거야. 시킨 사람. 얘를 본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이 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대리권이 있어야지. 대리권도 없는 애가 대리인인 척하고 팔아버리면 얘한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거야.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건 나중에 조건 가면 자세하게 볼 내용이고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하나 증여해 주겠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해 준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이게 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합격하게 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거야. 조건의 성취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 나중에 볼 거고.
유언이 효과가 생기려면 유언자가 사망해야죠.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뭐 있었냐면 요게 나왔어요. 농지매매에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요거 우리 이제 중개사법이나 뭐 등기법 할 때 공부하실 텐데 농지매매할 때는 뭘 증명해 줘야 돼요? 소위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 내야죠. 농지 아무나 사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사야 돼. 농사. 그래서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야 되는데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농취증은 나중에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번 다 정답은 예로 출제가 됐어요. 농지 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한 거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넘어가시고 뒤에 가면 하나하나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요 효력 요건과 관련되어서 확과 적사를 차례대로 봅니다. 교재 보시면 먼저 성립 요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3가지 필요해요. 그게 뭐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이 돼요. 자, 특별 성립 요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건의 인도, 혼인에서 신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 이때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었는데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해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요건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얘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냐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무효랑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니까 확과 적사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알아보기 위해서 능력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범위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잠깐 보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고 피한정 후견인, 얘를 종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한정 치산자라고 했고요. 둘째 줄 가운데 처리 능력이 어떻대? 부족하대. 근데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는 부족한 게 아니라 뭐라도 있어요? 가운데 결여되었다. 누가 더 심각한 거야? 피성년 후견인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인데 우리가 본 것처럼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등등 허가구역에서 뭘 받아야 유효겠어요? 허가를 받아야겠죠. 요건 이제 유동적 무효 가서 자세히 볼 거고. 그러면 요 판례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우리가 줄여서 이제 농취증이라고 부르는 거야. 농취증의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극.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소극이라고 써 있으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 근데 괄호하고 적극이라고 써 있으면 긍정,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농취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농취증은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확과 적사가 나옵니다. 자, 1번에 보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확인하실 점은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느냐?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늦어도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실현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될 때 모든 게 확정될 필요는 없다. 용어 보실 때 이 법률행위 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법률행위 시는 같은 말로 하면 계약
체결시를 말해요.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 갑이랑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면 12월 1일 날 했고요. 요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는 12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앞으로 공부할 때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행위시라는 말을 써요. 법률 행위시.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체결시를 말해요. 그러면 요 등기 넘겨주기로 한 날은 법률행위시가 아니라 뭐겠어요? 이행기. 이행기는 언제다? 등기 12월 29일 날 넘겨주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기준을 판단할 때 법률 행위시 기준이냐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냐를 가끔 볼 텐데 특별한 얘기 없으면 대부분은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가 돼요.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성. 가능이냐 불능이냐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물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계약. 가능해 불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는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한강에 빠뜨린 반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일반인들의 통념이에요. 그럼 뭐 과학적으로 반드시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가능이 아니라 뭘로 본다? 불능이에요. 기준은 물리적이 아니라 뭐로 따진다? 사회 통념이에요. 그럼 이제 불능의 유형이 나옵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자, 요게 뭐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요거는 뒤에 무효 가서 자세히 볼 거야. 목적물이 모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야? 전부 불능이고 일부가 멸실되면 일부 불능이겠죠. 자, 3번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에요. 그럼 객관적 불능이라는 건 그 법률행위, 계약의 당사자만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해. 그게 객관적 불능이에요. 근데 당사자만 못하면 그건 뭐야? 주관적 불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병거예요. 병소유. 그럼 병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 타인권리 매매 유효야. 사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병이 안 된대. 그럼 병이 못 팔겠다라고 하면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불능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 불능이다. 주관적 불능이다. 주관적.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못하는 거야? 갑이 못하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갑만 못해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이런 불능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불능이다라고 불러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개념 파악하실 건 불능의 유형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그럼 둘 다 불가능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계약 체결시가 기준이에요. 계약 성립시.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했대. 그러니까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예요. 무효. 근데 계약이 체결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되었다? 그걸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조심하실 점은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 가면 쭉 이어져서 자세히 나올 텐데 자 보세요. 갑이랑 을이 1월 5일 날 X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1월 2일 날 이미 멸실된 부동산이에요.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미 불가능한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따라서 무효예요. 근데 갑이랑 을이 1월 2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이 1월 5일 날 멸실됐어요. 그러면 무슨 불능이에요? 후발적이죠. 그럼 계약은 뭐다?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예전에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그래도 좀 꼬드게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랬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으로 확정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OX.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소유권 이전 불가능 확정 이거는 그냥 꾸며낸 말이고 필요 없는 말이고 뭐만 보시면 돼요. 이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후발적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은 그냥 유효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갑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무효가 되려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건 이 원시적 불능은 뭐를 생략한 거냐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에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그러니까 주관적이거나 일부 불능은 뒤에 우리가 나중에 담보 책임이라는 계약법 파트에서 따로 공부할 거고 우리가 무효가 되었다라는 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의미합니다. 불능의 유형. 자, 그 다음에 적법성이에요. 우리가 뭐 봤어요? 확과 적사인데 확정 가능성 두 개 봤고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적법성, 법률 규정에 따른 내용이에요. 적법성.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랑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딱 생긴 거 보면 강행 규정은 위반해도 되어 지켜야 돼.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규정을 둔 것이지 그걸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와 임의 규정이 서로 달라요. 그럼 임의 규정과 의사가 서로 다르면 어느 게 우선한다는 거야? 임의 규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되니까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다르다면 뭐가 우선한다? 의사가 우선하는 거야. 만약에 강행 규정과 의사가 다르면 의사가 우선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강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뭘 줘야 될까? 월세 줘야지, 월세. 그래서 법률용어로 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을은 언제 차임을 줘야 되냐면 우리 민법 633조에서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일날 지급하라고 규정해요.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이고. 그러면 건물 임대차 매월 말일날 지급하라고 법률이 정해놨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저씨 나 말일날은 돈이 없고요. 내가 월급 타는 15일날 드릴게 라고 15일날 차임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다음 달에 말일날 차임 줘야 돼요? 15일날 줘야 돼? 15일이 더 우선하는 거야. 그럼 633조에서 말일날 주라고 규정했지만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더 우선하는 거야. 이 의사가 우선하는 이유는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인 거야?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강행 규정이 많아야겠어요? 임의 규정이 많아야 돼? 우리 민법은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이잖아요. 그럼 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적 자치예요? 사적 자치. 공법이랑 달라요. 공법은 지도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공법 아직 안 했나요? 신바람 상권? 공법은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규제법이란 말이에요. 규제를 왜 해요? 목적은 공익을 위한 거야.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민법은 사법이니까 개인들의 관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그럼 가능한 한 강제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 내버려 둬야지.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약속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법률로 정해놓은 거지 꼭 지키라는 의미가 아닌 거야. 근데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야?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그럼 예를 들어서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그러면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에 위반되었다면 아예 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효력을 인정 안 하겠대.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위반하면 무효. 근데 단속 규정은 단속의 대상일 뿐이지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섞어놓고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효력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문과정 할 때도 효력 규정에서 몇 가지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몇 가지만 봤는데 이제 다 보는 거지. 쫙 다 보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지역을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 지역을 뭐로 묶어요? 허가구역으로 묶어, 허가제도로. 그러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유상계약을 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매매계약하면 계약은 유효화시키고 처벌만 할까요? 계약 자체가 뭐야? 계약 자체가 무효지. 무효. 이건 나중에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할 거고 민법에서도 판례를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얘는 뭘 금지하는 법이냐면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친구한테 야 이거 네 것인 것처럼 네 이름으로 좀 해놔 라고 등기를 넘기는 거죠. 원래 누구 건데요? 갑 거. 명의를 뭐 하는 거야? 맡긴 거지. 명의를 신탁한 거야. 그러면 이 명의를 신탁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 명의 신탁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명의 신탁은 무효예요. 무효.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특별법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의신탁이 폭넓게 인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명의신탁도 했고 유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금지된 거예요. 9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 가장 큰 변혁이 뭐가 있었냐면 금융실명제였어요. 그때 금융을 실명화하면서 부동산도 실명화하겠다고 만든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야. 그럼 원래 됐던 거를 금지하는 거죠. 그럼 하다 걸리면 처벌을 약하게 할까 강하게 할까? 엄청 세게 합니다. 엄청 세게. 그럼 신탁자랑 수탁자 중에 누가 더 나빠요? 얘가 더 나쁘지. 그럼 누굴 더 세게 처벌할까? 얘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일절 날 5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무효에 무효.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하면 아예 무효로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법정 중개보수의 초과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이제 합격은 했고 뭘 할까를 고민할 때일 거 아니에요. 합격하실 거 아니야. 그럼 합격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 많죠. 뭐 예를 들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장롱에 넣어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창업을 했어요. 그럼 창업을 하시면 중개를 할 거 아니야? 중개하면 뭐 받으셔야 돼? 보수. 예전에는 수수료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중개사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보수라고 불러요. 중개보수는 받고 싶은 만큼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법이 한도를 정할까? 법이 한도를 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 요율 따졌더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중개보수가 300만 원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의뢰인이랑 얘기를 되게 잘해가지고요. 600만 원 받기로 했대. 한도는 300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600 받아도 돼요? 300만 원만 받아야 돼. 300만 원.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전부 무효는 아니고 뭐만 무효야?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런 것들은 아예 무효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단법인도 마찬가지. 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재산이에요. 그럼 재단법인에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정관 변경 사항이고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학교의 기본재산을 처분했다? 이거 그냥 아예 무효화 시키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하고 보수받기로 약정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거예요? 무효라고, 무효. 요건 이제 예외.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골목길 초입에서.
근데 이제 동네에 오셨던 분이 저한테 뭐 과자 하나 사면서 아, 이거 집 나온 거 없어요 이럽니다. 저는 동네 상황 잘 알겠지. 앞에 있으니까. 어디 비었는데 하고 연결해 줬더니 보수를 주네? 본업보다 괜찮네? 계속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중개업. 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반복적이라는 의미야. 계속 반복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애가 업을 하면서 보수받는다? 무효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연하게 딱 몇 번 단 1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때는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했다는 것인지 우연히 1회적으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고, 그럼 단속 규정은 뭐가 있냐면, 뭐 1번은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간단한 거죠.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영업행위.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이 판매 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예를 들어 제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밥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봤더니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될까? 왜 내야 돼요? 그 개인 간의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니까. 그럼 그 음식점이 예를 들어 폐쇄되고 처벌받는 건 별개로 뭘 받을까? 단속 제재 받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을 뭐라고요? 단속 규정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를 위반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유효. 갑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을이요, 이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팝니다.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려면 일단 누구를 거쳐야 될까? 을을 거쳐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세금 안 내고 싶으니까 등기를 바로 이렇게 넘깁니다. 뭐가 생략됐어요? 중간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법률로 정합니다. 또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느냐? 용감하게 합니다. 자, 했어요. 처벌되겠지. 그럼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합의와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유효.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럼 등기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법률관계.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넘겨받을 실체관계, 법률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뭐 있어요? 매매. 각각의 매매가 유효하면 얘한테 등기 넘어오는 건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등기예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관할 위반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예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대금 다 줬어요. 근데 대금 받은 갑이 끝까지 등기를 안 줘.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해야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등기하면 돼요. 아, 소송하려니까 귀찮네. 근데 이제 을이 어릴 때부터 미술은 잘해가지고요. 집에서 만들어요. 갑의 인감증명서도 만들고 등기필증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서류를 위조하는 거야. 그럼 위조 서류를 등기관에게 내겠지. 그럼 등기관이 딱 보고 야, 너 냄새난다. 너 진짜 산 거 맞아? 라고 조사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등기관은 실질심사권이 없고요. 형식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서류가 구비되면 등기는 실행해야 돼. 그러면 서류 위조에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등기. 위조 서류한 등기네. 이 등기가 유효인가요? 라고 물어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한 거예요. 왜? 돈 내고 샀잖아.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물론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형사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등기의 효력을 묻는다면 등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으면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요. 얘들이 돈 내고 산 거 맞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근데 이제 요거 설명할 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만 써 있어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 써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거예요, 무효. 요렇게만 써 있는데 갑자기 돈 내고 샀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하시면 된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조심하실 점이 나의 주변 지식을 총동원 해서 풀면 안 되고요. 지문에서 묻는 것만 판단하시는 거야. 지문에서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만 써 있어요. 실체 관계가 있대 없대. 그런 말 없잖아. 그럼 무효인 거야. 근데 만약에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라고 써 있으면 위조 등기도 뭐다?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와요. 이거 좀 팔아달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공인중개사인 제가 그거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를 금지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물건을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어쩔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무효다, 유효다? 유효죠.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그걸 직접 거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정책상으로 금지한 거지 뭘 크게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야. 다만 정책상 입법 금지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되겠죠. 근데 그 사법상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단속 규정이 출제됐었고. 그리고 주택법에서 전매, 미등기 전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걸 위반했다면 기본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낸다고요? 이거 박스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해서 몇 개 섞어가지고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강행규정 위반이라고만 써 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거냐면 효력 규정을 말하는 거야. 단속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단속 규정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씁니다. 그런 말 없이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뭐라고요? 효력 규정을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건 시험 범위는 아닌데 앞으로 계속 쓰게 되는 표현이에요. 자, 민법 741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부당이득의 정의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이익을 얻었는데 원인이 있대 없대? 없대.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면 그게 부당이득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거 꿀꺽 해도 돼요? 돌려줘야 돼?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그렸던 게 법정 한도가 300만 원, 보수가 300만 원인데 600만 원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600만 원 받아도 돼요? 300만 원만 받아야 돼? 이거만 받아야죠. 600 받았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차액 3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이 받은 거야? 원인 없이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급부된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이득이지. 매매 계약을 해서 물건을 넘겨준 거야. 매매 계약을 해서. 그럼 이 물건이 넘어간 법률상 원인은 뭘 했다고요? 매매를 했다고.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넘어가게 된 원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으로 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근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한이라고 써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볼 텐데 무효가 되었을 때 그게 불법 원인급여에 들어가면 돌려준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 원인급여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 특칙이겠죠. 이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뒤에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뭐 봤어요? 확, 가, 적, 사. 여기 네 가지예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확정이 돼야 유효잖아요.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적법해야 돼요? 효력 규정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 마지막으로 뭐에 걸려요? 사유탄. 예를 들어서 감남과 을려 둘이 이제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야, 날 위해 하늘에 별 따줄 수 있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당연 따주지 이럽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별 따주기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자, 성립은 뭐만 있으면 되죠? 당사자. 자, 상태 안 좋은 당사자 있네요? 당사자 있고. 그리고 별 따주는 목적으로 따줄래? 따줄게. 청약과 승낙을 한 거야. 별 따주기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효한 계약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럼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돼? 효력 요건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별인지 확정됐나요? 안 됐다고. 그러면 확정성이 없으면 이 계약 무효예요? 근데 만약에 확정 지었어. 자기야, 저거 제일 반짝이는 저거. 자, 그러면 확정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유효일까요? 아니지. 왜? 별 따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확정이 되었으나 불가능하면 무효야.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행을 한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이 금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고 주머니에 있는 거 확정됐어요.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뭐였냐면 대마초였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대마관리법에 의해서 대마는 거래뿐만 아니라 소지까지 금지되는 물품이에요. 거래계약은 당연히 뭐겠어요? 무효예요. 그러면 문제는 법에서 일일이 뭐는 무효다, 뭐는 무효다 다 정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제 법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막아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내는 게 뭐다? 사회적 타당성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겠어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래서 그물을 넓게 쳐가지고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들을 싹 다 무효화시키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그럼 보시면 자, 효력 규정인데 효력 규정은 무효예요. 무효. 민법상의 모든 강행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아까 보신 거. 그리고 뭐 있었어요?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뭐 광업권, 어업권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안 봐도 되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런 거 있고요. 자, 강행 규정 나오는데 효력 규정이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에요. 근데 다 무효는 아니고 뭐만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뭐 했대요?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 약정을 했대요. 현재는 이제 중개 보수라고 부르고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이른바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가 강행법규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효력 규정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비교 판례가 있죠? 우연하게 몇 번? 한 번. 우연하게 한 번 했다면 그때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고. 자, 단속 규정이 있어요.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숙박업행위, 미등기 전매, 주택에서 전매행위 제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판례박스 있는데 판례박스 중요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뭘 했다는 거예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를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야?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이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그때는 무효는 아니고 유효가 된다. 그래서 확가 적사 중에서 사회적 타당성 빼고 확정 가능 적법성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적법성 문제예요. 적법성. 그래서 이게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한지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 보셨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103조가 나오는데 요거 왜 33회까지만 써이고 끝났나요? 책에 그렇게 돼 있나요? 이건 34회, 35회 매년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그러니까 민법 총칙 우리 시험범의 첫 번째 조문이 103조고요. 앞에 내용은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103조는 무조건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쉬었다가 103조부터 확인할게요.